오늘은 무늬하단소니와 몬스테라 알보를 식재하는 날입니다. 무늬종들 중에서도 특히 하얀 무늬가 예쁜 아이들로 손꼽히는 아이들이죠. 사실 요즘 저는 이 하얀 무늬 아이들의 고스트 지분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서 조금씩 비료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몬스테라 무늬종들의 경우 비료를 주지 않고 키우면 무늬 발현 정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문제는 너무 무늬가 많아지면 고스트로 빠지고 생장 속도도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저는 보통 무늬종 몬스테라들에게 다이소에서 사온 액체 비료를 줍니다. 액체 비료는 식물에 가장 빨리 전달되는 비료이고, 또 지속 시간도 짧아서 무늬종의 무늬 발현을 비교적 섬세하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또 하얀 무늬가 너무 많아서 고스트에 빠질 확률이 높은 아이들에겐 액체 비료 대신 질소 비료를 줍니다. 그런데 비료를 주더라도 그 효과가 몬스테라에 나타나기까지는 2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몬스테라의 경우 새로 나올 잎이 이미 기존의 잎 줄기 안에서 1개월 전쯤부터 형성되어 있고, 이때 이미 잎의 무늬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비료 성분이 식물에 전달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식물에 영향을 미쳐 무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잎과 그 잎의 줄기 속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잎 다음에야 가능하고, 잎 하나가 새로 성장하기 위해선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비료를 주고 그 효과를 어느 정도 실감하기 위해선 최소 2에서 3개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비료 성분이 무늬 형성에 기여한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무늬 변화를 가져오는 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몬스테라는 좌우 잎의 무늬가 번갈아 나오기 때문에 비료에 의한 변화를 실감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무늬종 몬스테라의 경우 적당한 시기에 맞춰 비료를 주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몬스테라의 잎과 줄기를 유심히 관찰해서 비료를 줄 시기를 판단하곤 합니다. 보통 무늬종 몬스테라의 경우 녹색 무늬의 확장은 기존의 녹색 무늬가 있는 자리에서만 가능하며, 질소 성분의 비료를 줄 경우 이 녹색 부분이 성장과 함께 점차 확장되면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잎뿐만 아니라 줄기마저 완전 고스트 개체인 경우 아무리 비료를 주더라도 녹색 지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줄기부터 잎까지 완전히 하얀 고스트의 경우에는 한동안 잎을 태우지 않고 버틸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론 광합성을 하지 못해 결국 녹아내리거나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늬종 몬스테라들은 완전한 고스트로 빠지기 전에 미리 비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줄기마저 녹색 줄이 하나도 없는 새하얀 고스트에 빠지게 될 경우 무늬가 있는 자리 윗부분은 모두 커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남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통 잎의 하얀 지분이 절반 이상을 넘어가고 아랫잎들보다 윗잎의 흰 지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개체들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비료를 줍니다. 자칫 시기를 놓쳐 잎의 4분의 3 이상이 하얀 지분으로 나올 경우 그 다음 잎의 줄기는 완전한 고스트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하프문 개체보다는 산반 무늬를 더 좋아합니다. 하프문의 경우 보기는 예쁠지 모르지만 그만큼 무늬가 이미 뭉쳐있는 개체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몬스테라들의 경우 비료 시비 시에 녹색 지분을 중심으로 점차 녹색 비중을 키워나가기 때문에 결국 어느 한쪽으로 무늬가 뭉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프무늬라고 부르는 개체들은 사실 무늬가 한쪽으로 쏠린 개체들인 셈이죠. 그리고 이렇게 무늬가 뭉친 개체들은 장기적으로 잎과 줄기 전체가 고스트로 빠지거나 무지가 되어버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더불어 삽수를 통한 개체 번식 시에도 안정적으로 하얀 무늬와 녹색 무늬가 골고루 나올 확률이 낮아지고, 새로운 생장점에서 고스트나 무지가 나올 확률이 무척 높아지게 되죠. 물론 하프문 개체의 경우 새순의 위치가 좋고 운도 따라준다면 일반 산반 개체보다는 반반 잎이 나올 확률이 더 높기는 합니다만, 굳이 도박을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산반 개체를 통해 안정적인 번식을 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무늬종 몬스테라들은 햇빛이 충분한 환경에서 비료를 거의 주지 않고 키울 경우 점차 하얀 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주기적으로 비료를 주지 않느냐 질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 제가 무늬종 몬스테라에 비료를 주는 것을 조심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 경험에 의해서입니다. 몬스테라를 키우던 초창기에 저는 비료를 무척 많이 주는 편이었습니다. 무늬가 없는 일반 몬스테라들은 충분한 햇빛과 비료만 있으면 기존 잎의 1.5배 크기에 달하는 잎들을 쑥쑥 내놓곤 했었죠. 그러다가 몬스테라 알보와 마모레이타, 즉 옐로우 몬스테라, 그리고 무늬하단소니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무늬종 몬스테라들을 누구보다 빨리 키우고 싶었기 때문에 다이소에서 구입한 액비를 매주 하나씩 꽂아주곤 했습니다. 또한 번식을 위해 자른 삽수들도 비료기가 많은 흙에 식재하거나 뿌리가 자리 잡기도 전에 비료를 주기도 했었죠.
그 결과 많은 삽수들이 강한 비료 성분 때문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채 죽게 되었고, 그 뒤로 삽수를 식재할 때는 물론 분갈이를 할 때에도 비료기가 없는 흙을 기본 흙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료 역시 초반에 과할 정도로 많은 양을 주었는데요. 그 결과 잎의 크기는 빠르게 커졌지만 점차 하얀 지분이 적어지고 점차 무늬가 뭉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제대로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잎이 더욱 커지고 빨리 자라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옐로우 몬스테라의 자구 무늬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 키웠던 몬스테라 보르시지아나 마모레이타, 즉 옐로우 보르시지아나는 키가 1m가량 클 때까지 자르지 않고 키워서 가장 상단의 잎 크기가 무척 컸을 뿐더러 잎의 숫자도 10개 이상 많았습니다. 그 정도까지 키우기 시작하자 정화에서 멀어진 줄기 최하단부에서 2개의 생장점이 올라오더니 새로 작은 잎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즉 자구가 생긴 것이죠. 더구나 이 두 자구에 노란 무늬가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저는 무척이나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 성장점을 자르지 않고도 새로운 옐로우 몬스테라를 2개나 더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죠. 저는 자구들의 잎이 3, 4개 정도로 충분히 성장하고 뿌리도 튼튼하게 흙에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이 자구들을 본체로부터 분리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아끼던 카네즈센 오션 그린팟의 식재에서 햇빛이 가장 잘 드는 창가에 두고 키웠습니다. 물론 빠른 성장을 위해 비료도 끊임없이 주었죠. 그런데 이렇게 키우던 몬스테라의 잎에 무늬가 점차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잎은 물론이고 줄기에도 무늬가 선명하던 개체였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운이 없어서 무늬가 점차 줄어드나 보다 생각했는데 두 자구 모두 무늬가 실종되고 보니 여러가지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료 성분이 무늬를 없애지 않았나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식물에 주는 비료량을 줄였고 무늬종에게는 특히 비료를 거의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무늬하단소니를 새롭게 들여 키우기 시작했는데 제가 다른 무늬종들에 비해 비교적 늦게 무늬하단소니를 들이게 된 이유는 무늬하단소니가 무늬가 실종되거나 고스트로 빠지는 경우가 워낙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데려온 아이는 운이 좋게 선명한 산반 무늬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무늬를 내주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다른 화원이나 혹은 화원에서 분양해온 무늬하단소니를 키우시는 분들의 경우 무늬가 실종되거나 혹은 고스트로 빠지는 경우가 저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키우던 무늬하단소니가 10개 삽수를 내면 그중 1개 정도만 고스트나 무지로 빠졌다면 다른 분들은 대부분의 삽수가 무지나 고스트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늬하단소니의 무늬 발현 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비료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비료 성분 중 질소 비료가 무늬 발현에 영향을 끼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심히 무늬 변화에 대해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녹색 무늬가 많이 발현되고 있는 개체나 하얀 무늬가 점차 늘어나는 개체에 대해 비료의 양을 달리해가면서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순 없었으나 대체로 비료를 많이 주는 개체에서 녹색 지분의 발현이 높게 나타나고 또한 무늬도 점차 뭉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원들이 식물에 물을 줄 때 식물의 생장 촉진을 위해 물에 비료를 섞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왜 화원에서 키운 무늬하단소니들의 무늬가 더 쉽게 사라지거나 혹은 고스트로 빠지게 되는지에 대해 저 나름대로의 이론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화원들의 경우 대부분 비닐하우스 내에서 식물을 키우기 때문에 햇빛의 투과율이 유리하우스나 유리창가에서 식물을 키우는 경우보다 광량이 부족하고 그 부족한 광량을 비료 성분으로 보완해야 하겠지만 그 때문에 무늬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대부분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저는 무늬종 몬스테라들에게 거의 비료를 주지 않고 키우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반년 정도가 지나자 제가 키운 몬스테라들은 소위 무늬천재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는 무지에 대한 걱정보다는 고스트에 대한 걱정을 더욱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번식시킨 몬스테라들 중 무지 같은 경우는 100에서 한두 개 정도에 불과했고 그에 비해 고스트의 비중은 20%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하프문과 산반 개체의 무늬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 지켜보며 어떻게 잎의 무늬와 줄기의 무늬가 변해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관찰은 사실 거의 매일같이 학원에 출근해 있는 저에게 딱 맞는 일이었죠.
수업 준비를 하거나 교재 작업을 하다가 솜을 돌릴 때에는 어김없이 창가에 가서 소위 식멍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선 몬스테라의 줄기는 그 다음 잎의 색상 발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데, 몬스테라는 외떡잎 식물이기 때문에 줄기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의 잎 발현이 각각 그 방향의 줄기 무늬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이러한 몬스테라의 줄기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지는 않고 생장 환경이나 비료량 등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줄기에 완전히 하얀색이 없어지거나 혹은 녹색이 없어진 개체의 경우 예전 상태로 무늬가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데, 고스트가 뜬 개체의 경우 생장 속도도 엄청나게 늦어지기 때문에 고스트 잎이 좌우로 두 개가 뜰 경우 미련 없이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줄기에 아직 얇게나마 하얀 줄무늬나 초록 줄무늬가 남아있는 개체들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얀 줄무늬가 남아있는 무지 개체는 비료를 주지 말고 계속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이 하얀 줄무늬가 잎 쪽으로 발현될 수 있으며, 그 반대로 초록 줄이 한 가닥이라도 남아있는 개체는 비료를 주며 키우다 보면 녹색 지분이 발현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몬스테라 알보나 무늬하단소니 같은 돌연변이에 의한 무늬종이 아닌 무늬싱고니움과 같은 무늬가 고정된 개체들의 경우엔 줄기의 무늬와 상관없이 무지에서 고스트가 나오기도 하고 고스트에서 무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늬가 고정된 품종들의 경우에도 비료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료 때문에 무늬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죠. 다만 비료의 영향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무늬가 억제되기도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판매되고 있는 무늬 싱고니움들 중에서도 무늬가 약한 개체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역시 비료에 의한 영향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저는 그래서 평상시 본격 비료보다는 흙 자체에 어느 정도 비료기가 있는 제품을 멀칭에 쓰는 것이 좋아 보이더군요. 입자가 커서 물을 줄 때 흙이 파이지 않으면서 비료 성분이 아래 무비상토에 어느 정도 녹아들 수 있는 흙을 찾다 보니 자연히 입상 배양토를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왜 저 이상한 흙으로 멀칭을 하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찾은 셈이죠. 지금까지 무늬종 비료주기에 관한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한번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